어떤 국가도 자신의 능력만으로 국제질서에 대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정적인 갈등 구조 심화로 이어지면 북핵 문제 해결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창을 진행할 저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용환입니다. 현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은 혼돈과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질서가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질서의 윤곽이 불분명한 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기존 질서를 만들어 왔던 강대국들이 먼저 나서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국제질서의 원칙들을 깨트리는 자국 중심의 국제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현 국제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 역시 그들도 자국 국익 중심의 대외 전략을 펴고 있고, 이러한 대외 전략이 교차하면서 현 국제 질서는 각자 도생의 질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대외 전략의 접근법으로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국제 질서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질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증가라고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힘에 의존해서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국가도 자신의 능력만으로 국제질서에 대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친구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 등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한반도 주변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이른바 냉전적인 갈등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반도가 강대국 경쟁의 최전선에 놓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적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제질서는 냉전 시기와 달리 전면적인 갈등이 아니라 이슈에 따라서 갈등과 협력이 교차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슈에 따라서는 갈등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달라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잘 이용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냉전 시기와 달리 중국, 러시아와도 수교한 국가이기도 하고 탈냉전 이후에 크게 국력이 성장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스스로에 가진 능력을 가지고 강대국 경쟁의 경계를 관통할 수 있는 협력을 주도할 수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중 경쟁은 첨단 기술 중심의 디커플링 현상,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상호 취약성 보완을 위한 협력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각 국가들이 자국의 강점을 중심으로 세력망 재편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제정세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대외 전략이 기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강점을 기초로 여러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대외 정책적 레버리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자국 중심의 세력권의 주변국들을 최대한 포함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들에게 이른바 양자택일식 선택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들은 사안별로 그리고 선별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인데요.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의 핵심 국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또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의 핵심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인도는 서방 세대가 주도하는 G20의 의장국인 동시에 중러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의 의장국이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국이면서 작년에 브릭스 가입을 신청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견 국가들은 자국의 전략적인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가져온 가장 큰 효과는 유럽 이슈와 한반도 이슈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한반도에 있어서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러 협력은 한반도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보완성이 그닥 높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협력의 파급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중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면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국면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북중러 연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정적인 갈등 구조 심화로 이어지면 북한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북핵 문제 해결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현 국제 질서를 신냉전 그리고 다국화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현재에도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은 상대적으로 대화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최근 북한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밝힌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을 이야기했습니다.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지위라는 것은 이제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북한은 북미 협상의 의제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이라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자신들의 협상력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양보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미 협상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두되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추구하자, 그것은 북한의 위협을 감축하겠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이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이 이것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협상을 통해서 단기에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다라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북한의 위협을 점진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전시키고 조응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전시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든다라는 것이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한다라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일 뿐만이 아니라 남북 간의 힘만으로 가능한 과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한중, 한러 관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 의제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남북 간의 평화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것,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것, 한 굉장히 복합적인 과제를 동시에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또 꾸준히 추진할 수 있어야 북한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 직접 협상이 진행된다고 해서 최근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하고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미국이 무언가를 양보한다고 하면 결국에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됐든 혹은 정치 군사적인 것이 됐든 외교적인 것이 됐든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한미 간의 긴밀한 전략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미 관계의 진전을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남북 관계에도 그리고 한반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증가한다고 하면 자신의 국력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즉 우리도 자각력을 중심으로 한 동맹 전략으로의 전환이 가장 기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미동맹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대미 정책과 관련된 우리의 정책 레버리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대국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국면에서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적대시하지 않는 포용적인 외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한반도가 강대국 경쟁의 최전선에 놓이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와 국익의 이분법적인 접근을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되 그것을 가치로 포장할 수 있는 지혜, 혹은 가치를 이야기하되 실질적으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굉장히 중요한 갈등 구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기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갈등의 확산,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걷어낸다고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잘못된 정보가 자연스럽게 걸러질 수 있도록 건전한 정보가 흐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념 차이에 의한 정책 견해의 차이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견해의 차이를 건전하고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확대한다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거기에 민주평통의 중요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정책의 연속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중 전략 경쟁으로 대표되는 강대국 세력 경쟁 시대 국제 정세의 변화의 특징과 한반도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세계 정세는 기존 질서가 약화되면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우리의 국력에 기초한 유연한 대응 전략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적을 만들어 왔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평화는 어떤 단계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꾸고 관리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지정학적인 단층대에 있는 국가에게 평화는 모든 것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